이른바 해경궁 김씨 계정 주인이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상당수의 정황 증거뿐 아니라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속 묶여있자 시민단체들이 오늘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옹호하지 말고 조속한 법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추돌한 뒤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주오던 버스와도 충돌했는데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를 넘볼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걸로 보여 빚내서 집을 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가리왕산에 지은 알파인 스키장 처리 문제를 놓고 산림청과 환경단체,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꾸준히 활용하면 약을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그동안 큰 논란을 불러왔던 소위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써온 거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소속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큰 반발을 사왔던 일이라서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결론부터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에 오른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라는 등의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일명 해경궁 김씨라 불린 이 트위터의 계정의 주인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연결돼 김 씨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아직 전부 공개하긴 힘들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아직 안 됐다며 남은 기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오른 성남 분당에 살며 S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 등의 단서들을 근거로 네티즌들이 계정 주인을 김혜경 씨로 지목하고 해경궁 김 씨라고 별명을 붙이면서 촉발됐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에 더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트위터인데요. 5년 전부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면서 반대로 다른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면서 논란을 쌓아왔습니다.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 등등을 깎아내린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거 김혜경 씨가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면서 이 복잡하게 적힌 영어 아이디 대신에 해경궁 김 씨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보니까 이 김혜경 씨가 주인이 맞다는 증거를 많이 모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이재명 지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 왜곡 수사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경찰 쪽 주장 정동현 기자입니다. 2014년 1월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1982년 이재명 지사가 중앙대 입학식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이 사진을 올린 지 10분 만에 같은 사진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고 10분이 더 지나 이 지사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게 또 있는데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족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 47분 이 사진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게시됐고 13분 뒤 이걸 캡처한 사진이 부인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캡처한 시간이 12시 47분으로 해당 트위터 계정에 사진이 게시된 시간과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해경군 김 씨라고 이름 붙인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 문제의 계정에 2013년부터 오른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계정 주인과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을 상당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성되던 해당 트위터 계정 글이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했던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결정적 증거들은 많지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지사 측 반론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기자가 이 지사 집 앞에 나가 있는데 불러보죠. 안상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이 지사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를 비롯해서 오늘 거기에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텐데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아직까지 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북한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를 마친 다음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웃 주민은 이 지사 부부를 종일 보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SNS 글로 반박을 했는데 이 반론 보도 차원에서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지사는 경찰이 의심과 정황만 갖고 결론을 내렸다며 기소 의견 송치라는 결론은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다는 뜻의 사자성어, 지록 위마의 경찰 수사를 빗대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경찰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도 이유도 밝혔죠? 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은 정황 증거만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아들을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타인을 사칭한 것일 수 있다고 했고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기기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선 계정 주인이 분당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니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 사진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시점에 대해선 제3자인 팔로워가 사진을 먼저 다운로드받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도 했습니다. 결국 이 지사 측 주장은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정황만 뽑아내 발췌 기소라는 겁니다. 다만 이 지사 측 반론은 주로 이미 알려진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경찰은 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확보했다는 다른 증거가 알려진 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사 자택 앞에서 SBS 안상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쭉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누가 저 트위터를 썼느냐를 넘어섰습니다. 재판 끝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동안 나왔던 사생활 문제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타격을 이재명 지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갈 걸로 보입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것이다. 문재인 아들은 아직 고용정보원 다니나.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는 이렇게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네티즌들과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한다는 등 익명의 기대에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두고 설이 분분했지만 경찰 고발까지 가게 된 건 폐륜 수준의 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민주당 내 친문 중심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제가 마녀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문제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김부선 씨와 스캔들도 아직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했다면 뭐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넘긴 경찰을 고발하려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만류하자 고발을 접은 바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려는 시도였으나 민주당 내 부정적 기류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며 검찰 수사를 돌파하겠다고 호언해왔지만 해경군 김 씨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경군 김 씨가 부인 김혜경 씨로 확인된다면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정직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찰 발표에 대해 여당과 정의당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며 공식적으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국당 등 세 야당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발의 묶이자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비리 유치원을 옹호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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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여성 분야 등 37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을 편들어 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첫걸음인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있다며 슬쩍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축구에서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 종이에 아이들의 미래를 무시하면 당신들의 미래도 없다고 적어 자유한국당 현판에 붙였습니다. 또 여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유피아 3법이 교육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부결된다면 여당 역시 무능에 대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과 사립유치원 간 로비설을 언급한 뒤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언제 유치원 3법이 논의될지 기약 없는 실정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만이라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징계를 반드시 수용하게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은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사라져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료 수천만 원을 유치원비로 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 이거 잘못한 거니까 징계하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은 들은 척만 척했고요. 교육청도 더는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다. 현행법의 징계 요구 딱 거기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54조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바로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한 줄을 개정안에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유총이 이건 기본권 침해라고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돌린 의견서 잠깐 보시면 현재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유치원장이 징계위원회에 가서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이 보장돼 있는데 법이 바뀌면 이 권리가 박탈된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된다고 해명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청이 해명 기회를 안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당사자 해명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권은 이미 법에 잘 보장이 돼 있는 셈입니다. 사실이 아닌 게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데 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느냐 한유총에 다시 물었더니 교육청이 이 해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유총이 아무리 법 개정 반대가 급해도 멀쩡히 있는 소명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쳐 보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 국회 앞에선 또 한국노총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까지 덮쳤습니다. 이 버스는 정류장을 다 부수고 이 반대편 버스와 부딪히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듯 질주합니다. 이어 서행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 검은색 SUV는 아예 밀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엔 버스 정류장까지 덮칩니다.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는데도 계속 내달린 버스는 정류장을 모조리 부순 뒤 마주선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전농동 떡전 사거리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가던 202번 버스가 승용차와 화물차 10여 대와 충돌한 뒤 버스 정류장까지 박살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천장과 유리벽은 박살났고 달려있던 의자는 사라졌습니다. 정류장 도착 안내판은 완전히 망가져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버스기사 58살 노모 씨와 다른 차에 타고 있던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뚝뚝뚝 소리가 났어요. 차에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가 그 버스가 그냥 틈을 타고 뱀처럼 그냥 앞으로 직진했어요. 정거장까지. 경찰은 사고 직전 버스기사 노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홧김에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채 자리를 떴는데 노 씨가 오토바이를 치고 도로를 내달린 겁니다. 노 씨는 오토바이를 치우려 내리려는데 버스가 갑자기 움직였다며 경찰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남 천안 지점에서도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불까지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명 정도 다쳤고 2시간 넘게 도로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승용차가 승합차와 먼저 사고가 나고 뒤이어 추돌이 발생한 걸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드 보복 그만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40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 비핵화였습니다. 동북아 통합 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我们要不断深化两国的战略合作伙伴关系，共同为促进地区的持久和平繁荣做出积极贡献。 두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며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초청했고 시 주석은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와 환경 분야 현안도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중국 측의 약속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드 보복 문제를 꼬집은 겁니다. 또 양국에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같은 국가적 현안에 긴밀히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열흘 뒤쯤엔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날 예정입니다. 무역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만나기 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긴커녕 오늘도 날선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타협안을 보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양보하겠다는 142개 리스트인데 꽤 훌륭하지만 너다섯 개 중요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ent a list of things that they're willing to do, which was a large list, and it's just not acceptable to me yet.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타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는 계획도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항할 우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협력과 대결, 상생과 제로섬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 물은 뒤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에는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保护主义、单边主义的老路还会加剧世界经济的不确定性。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대중국 관세 규모를 배로 올릴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직 핵심 현안에 대한 갈등이 여전해 분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 속에 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그제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들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결정나는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승부를 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된 논술시험장 또 입시 설명회장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수시 논술 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수험생들. 어려워진 이번 수능 탓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논술 시험이 열리고 있는 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오토바이 행렬이 줄지어 서 있는데 비슷한 시간 논술 시험이 열리고 있는 다른 대학교로 수험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정시보다 수능 시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시에 승부를 걸겠다며 최대한 여러 대학의 수시 논술 시험에 응시하려는 겁니다. 수능이 올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좀 정시가 불안해서 그냥 수시로 좀 최대한 가보려고 왔어요. 불안한 건 학부모도 마찬가지. 대입 설명회엔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 이후에 논술 전형을 하는 대학은 모두 26곳으로 오늘 전국 11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 시험이 치러졌고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요새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자가 낮다는 은행에서도 집담보대출 이자가 이제 5%를 넘볼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꽤 오를 걸로 보여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걱정이 늘 것 같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목돈을 빌려 집을 산 신건철 씨는 금리 인상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0.1% 차이가 30년 납으로 보통 주택자금 대출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대출 기준 최대 4.6%대까지 올랐고 잔액 기준도 최고 연 4.8%로 5%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1.93%까지 올라 14개월째 상승세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1년째 동결되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올 들어 3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가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빚내 집을 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미국이 연내 또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 598조 원 가운데 55% 정도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기업의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신용도가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실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돼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고 과거 변동금리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비교해보고 갈아탈 것을 검토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스키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강원도의 가리왕산은 희귀식물들이 아주 많아서 건드릴 수 없게 법에돼 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조건을 달아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체육단체들이 일부만 복원을 하고 앞으로도 활용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세게 붙었습니다. 먼저 조재근 기자 보도 보고 오시죠. 올림픽 당시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슬로프는 맨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 수해의 흔적은 그나마 정리됐지만 산림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원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과 환경단체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전면 복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가리왕산 그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국내외 스포츠계는 스키장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34억 원이나 들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만든 만큼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존치가 어렵다면 하단부만이라도 스키장으로 남겨서 선수도 육성하고 세계대회도 유치하자는 주장입니다. 925m 하단부로는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표고차와 또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키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원도와 정선구는 스키장 존치는 어렵더라도 이 지역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고 곤돌라와 운영도로는 남겨두자고 주장합니다. 소득과 경제적인 무엇을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게 전체가 없어진다면은 제대로 허탈할 뿐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2035년까지 690억 원을 들여 복원 대상 81헥타르 가운데 77.6헥타르만 복원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복원할 묘목을 키우고 실시 설계를 마친 뒤 2025년까지 지형과 토양, 물길을 복원해 향후 10년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복원 계획은 오는 30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돼 의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네, 이 가리왕산 현장에 조재근 기자가 나가 있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조 기자, 스키장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네, 이곳 가리왕산 스키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조명이 철거됐고 지금은 곤돌라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과 장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주말과 밤에 모두 퇴근해서 지금은 적막강산 같은 느낌입니다. 네, 뭐 대부분 땅이 또 정부 땅이기도 한데 이 관리 책임이 있는 산림청하고 환경단체들은 좀 입장이 단호해 보여요. 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올 연말이면 이곳 스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슬로프의 모든 시설물들이 불법이 돼 산림청은 강원도에 철거와 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대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일부는 뭐 스키장으로 그냥 쓰자 아니면 체험장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체육계는 완전 존치가 안 되면 하단부만이라도 스키장으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표고차 500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의 일부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또 스키장을 누가 운영할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는 그냥 숲으로 복원하기보다는 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용역 조사 결과 곤돌라 운영에 연간 13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이 부분이 여전히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리왕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엔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앱을 꾸준히 활용하면 약을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라이프 남주영 기자입니다. 당뇨병이라고 진단받고 나면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쌀밥 대신 잡곡밥을 지어 먹고 매일 혈당을 재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매일 이걸 해서 찔러야 하니까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도 싫고 절제된 생활이라는 게 평생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1년에 서너 번 대학병원에 가서 3분 남짓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혈당치에 관계없이 늘 같은 용량의 주사를 맞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을 만들어 24주 동안 관찰해봤습니다. 환자가 직접 공복 혈당과 식단, 운동량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인슐린 주사량을 알려주는 맞춤형 앱인데요. 두 서너 달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재봤더니 앱을 사용한 당뇨병 환자들은 평균 0.4% 줄어든 반면 손글씨로 당뇨 수첩을 작성한 환자들은 0.0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그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제공을 하면 환자들이 믿고 그 용량에 맞춰서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혈당 조절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의사가 진료할 때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린 경우 식사나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앱을 꾸준히 활용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혼자 먼저 갔지만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네, 지금 들으신 노래의 제목은 우리 자연사 하자입니다. 미미 시스터즈라는 여성 듀오의 노래인데 요즘 화제입니다. 제목은 좀 낯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SBS 소셜미디어 스포츠 뉴스가 이 미미 시스터즈를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자연사 하자. 저희는 2008년에 장기하 얼굴들의 멤버로 데뷔를 했던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뮤직비디오 보고 울었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사실 맨 처음에 자살 방지 노래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지는 말자. 자살하지 말고 같이 살아내보자. 뭔가를 막 이루고 좋은 사람이 되자. 막 멋진 인생을 살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 그걸 또 아니면 어때? 다들 너무 열심히 사는 사회라서. 한국 사회가 더더욱 그런 걸 너무 권장해요. 사실 자연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병사도 많고 사고사도 많고. 타의에 의한 자살인 거죠. 사회적인 자살 같은. 적어도 그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저희를 위한 거였어요. 진짜 친했던 친구가 10년 전에 그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어떤 분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같이. 육개장이랑 소주를 막 먹으면서 근데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야, 우린 자연사 하자 이랬어요. 근데 이틀 뒤에 얘가 야, 그거 노래로 만들면 어때? 이러더라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한테 들려주고 싶다. 너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뮤지션들이 많고 또 올해 초에 이제 안 좋게 세상을 떠난 친구도 그렇고 위로가 됐으면 했어요. 그리고 작은 미미에게 주고 싶은 노래이기도 했어요. 저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도 이거 듣고 그냥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자연사이듯이 이게 끝이 아닐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열심히 사셔도 되고 대충 사셔도 되는데 마음 편한 게 짱인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내 마음 편한 게 짱. 네. 자, 오늘은 좀 괜찮았지만 미세먼지 걱정 많으시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아예 현관에서부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장치들이 아파트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여성. 현관으로 들어서 신고 있던 구두를 살균하고 흡입기를 사용해 미세먼지를 털어냅니다. 먼지 투성이 외출복은 의류 청정기에 넣거나
세탁실로 바로 보낸 뒤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습니다. 천장엔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특수 환기 장치도 작동합니다. 아파트 현관이 마치 반도체 공장에 있는 클린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 있는 이제 현관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들을 털어내고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 클린 현관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 선보일 아파트에 실제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공기질을 관리하는 기술과도 접목되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면 에어 샤워가 알아서 작동하고 미세먼지를 털어드릴게요. 에어 샤워를 작동할게요.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와 부엌에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센싱하여서 공기질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커질수록 국내 공기산업 규모는 해마다 크게 성장해 2020년 3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호주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호주의 강한 압박에 밀리며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반 20분까지 슈팅을 7개나 허용했습니다. 단 한 개의 슈팅도 없이 밀리던 대표팀은 전반 22분 황의조의 한 방으로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김민재가 수비 뒷공간으로 길게 찬 공을 황의조가 바람처럼 달려들며 침착하고 정교하게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스피드와 개인기, 결정력까지 3박자가 완벽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구자철과 황의조가 잇단 부상으로 교체돼 불안하게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찔한 상황을 힘겹게 넘기며 버티던 대표팀은 종료 직전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중거리 슈팅을 쳐냈지만 두 번째 슈팅을 막지 못해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습니다. 슈팅을 한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로 인정됐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놓친 대표팀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은 이어갔습니다. 밀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카운터로 골을 넣게 됐는데 그 골을 지켰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패하지 않고 비겼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대표팀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0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갖습니다. 브리즈번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덜란드가 올해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를 꺾고 오렌지 군단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전반 44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뛰는 베이날둠이 선제골을 뽑았고요. 경기 종료 직전 데파이가 절묘한 파넨카 킥으로 페널티킥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네덜란드, 네이션스 리그에서 독일을 꺾은 데 이어 더한 프랑스까지 2대0으로 잡고 자존심을 세웠고 월드컵 챔피언 프랑스는 A매치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맥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김보름 선수가 시즌 첫 월드컵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00m 트랙 16바퀴를 도는 레이스에서 김보름은 뒤에서 힘을 아끼다가 막판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우승 경쟁을 벌였는데 아쉽게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일본 다카기 나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매스스타트에서는 평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올 시즌 국가대표로 뛰지 않은 가운데 엄천호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우리카드가 득점 1위 아가메즈의 활약을 앞세워 OK저축은행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첫 세트를 내준 우리카드는 2세트 초반 주전 세터 유광우 대신 일주일 전 트레이드로 영입한 노재욱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노재욱이 특유의 높고 빠른 토스를 배달하자 1세트 6점에 그쳤던 주포 아가메즈가 살아났습니다. 올 시즌 득점 부문 1위를 달리는 아가메즈는 상대 블로킹 위에서 내리꽂는 강 스파이크에 재치 있는 연타 공격까지 곁들이며 양팀 최다인
38점을 터뜨려 3대1 역전승에 앞장섰습니다. 5위 우리카드는 2연승을 달리며 4위 삼성화재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여자부 IBK 기업은행은 도로공사를 풀세트 접전 끝에 꺾고 3위로 도약했습니다. 올 시즌 KLPGA 투어 대상과 신인왕을 차지한 최혜진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이벤트 대회 왕중왕전에서 단독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첫날 8언더파를 몰아친 최혜진은 시즌 LF 포인트 1위를 받은 보너스 스코어 3언더파를 합쳐 11언더파를 기록해 3타차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최혜진은 2년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세리머니가 인상적입니다. 내일도 늦가을치고는 꽤 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저녁이 되면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은 적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내일 밤 대기가 정체되는 일부 서쪽 지방만 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